현대 러시아는 결혼할 여성이 10명인데 결혼할 수 있는 상대 남성이 3명, 4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였죠. 남성들이 적어지니까 법률상으로는 일부 일처제인데 실질적으로는 일부 다처제가 되죠. 근데 그 이유가 궁금할 텐데요. 러시아의 성비가 완전히 깨지게 되는 사건이 바로 정상적인 사회나 평시라고 하면은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100대 100 아니면 살짝 남성이 101이나 102 정도로 많기 마련인데 현대 러시아의 성비가 100대 90 이런 수준으로까지 알고 있는데 확실히 다른 사회에 비해서 남성의 성비가 현저히 떨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역시 술, 보드카일 텐데요. 원래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보드카를 많이 마시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 정말로 가벼운 얘기겠지만, 보드카란 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러시아 남성들이 마시는 수준으로 보드카를 먹으면요. 일단 못 버팁니다. 워낙 높은 도수의 술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한국 남성들에 비해서 술이 세요. 그 이유가 유전적인 차이점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몽골로이드일 것이고, 러시아인들은 코카소이드니까 흔히 말하는 백인일 텐데 이 동아시아 사람들에게는 술 분해 요소가 적게 나와요. 반면에 백인들은 술 분해 요소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알코올을 섭취해도 백인들이 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한국인들은 술을 먹은 다음에 금방 취하기 때문에 결국 마시는 알코올의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반면에 이 백인들, 특히 러시아인들은 술이 세기 때문에 술에 덜 취하죠. 덜 취하니까 알코올 섭취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하는 말은 말술을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한국인들이 술에 약하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별로 적은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인들은 문화적으로 술을 원래 즐기는 문화이기도 하지만 또한 체질이 술에 강한 체질이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알코올 중독이 없지 않고 그다음에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알코올 중독에 따른 사회 문제가 훨씬 강한 그리고 더 광범위한 나라가 바로 러시아 였던 것이죠. 또 하나 러시아 사람들이 술 마시는 습관이 있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술을 자주 먹기도 하지만 술 마시는 횟수에서는 한국인들과 현격한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요. 한번 먹기 시작했을 때 끝장을 보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흔히 하는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문화가 있는가 했을 때 역사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모든 문화에 제사 문화가 있죠. 종교 행위하고 술은 항상 연관 되기 마련인데 러시아에서는 농경문에서 농민들이 종교 행사를 하는데 그 종교 행사에 따르는 행위가 바로 이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을 마셔도 어마어마하게 마십니다. 술을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포금을 하는 문화가 러시아 농민들에게 있었거든요. 농민 문화가 도시 사회에서도 아직 사라지지 않고 연속이 되면서 오늘날 도시 생활을 하는 러시아 남자들이 예전의 전통의 연장선상에서 술을 포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몸이 축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격히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여성보다 떨어지고요. 세계 전체 수준보다 더 떨어지게 되는 것이었고 이런 현상이 가장 많이 나타났던 것이 바로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의 러시아였었죠. 그렇게 사회의 어떤 안전판이 망가진 상태에서 쌓이는 스트레스 같은 것을 술로 푸는 상황이 러시아였었고요. 사회적인 안전판이 붕괴됐다는 것은 결국 의료 시스템도 망가졌다는 얘기거든요. 예전에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시절에서는 병원에 가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의료비가 들지 않았었는데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사회주의 체제가 다 사라지고 자본주의 체제가 됐을 때 이제는 돈 없이는 병원에 못 가죠. 그리고 경제가 망가지면서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병원에 가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술은 포금을 하고 몸은 망가지고 그런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어우러지면서 러시아 남성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60세 아래로까지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러시아 남성들이 오래 못 사는 이유였겠죠. 그러니까 물론 평균적인 수준에서 다른 나라보다 높았기는 했을 텐데요. 유의미하게 흡연에 따른 그리고 교통사고에 따른 그 사고로 인구 구조가 파괴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부수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근본적인 요인은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러시아 남성들의 평균 수명을 갉아먹는 요소 중에 술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그에 비해서 그 흡연과 교통사고에 따른 요인은 상당히 좀 미미하다. 부차적인 요소로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그 러시아라는 나라의 그 역사적 경험과 연관이 되는 듯합니다. 일단 러시아의 성비가 완전히 깨지게 되는 사건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일 텐데요. 1941년 6월에 나치 독일이 소비에트 연방을 침공하면서 이른바 독소전쟁이 일어났고, 이 독소전쟁이 4년 동안 벌어지게 되는데 아마도 전 세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격렬하고 가장 대규모의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나오는데요. 일단 러시아 내지는 그 소비에트 연방에서 전쟁 4년을 치르면서 겪었던 인명피해가 군인이 900만 명 내지 10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2000만 명이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보수적으로 소비에트 연방의 그 제2차 세계대전 인명피해를 보수적으로 잡으면 2700만 명 정도, 그리고 덜 보수적으로 잡으면 3000만 명이 넘습니다. 당시 전쟁이 일어날 때 소비에트 연방의 인구가 1억 9천만 명이었는데 그중에 3천만 명 가까이가 목숨을 잃었던 것이죠. 이런 그 인명피해 규모가 감이 좀 잘 안 잡히실 텐데, 전쟁이 끝나는 1945년 한반도의 인구가 2,500만 명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반도에 사는 인구가 다 죽고 500만 명이 더 죽어야지 소비에트 연방의 인명피해와 비슷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만큼 격심한 인명피해를 겪는데, 물론 남성도 여성도 목숨을 잃었겠지만 당연히 군인 피해, 물론 여성 군인이 있긴 했지만 1000만 명 정도의 군인 피해의 대부분은 다 남성이었기 때문에 격심한 타격을 입게 되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20대, 30대 한창 가족을 꾸려서 출산을 할 10대, 30대의 소련 시민의 성비가 여성이 100이라고 하면 남성이 40을 약간 웃돕니다. 그러니까 41, 43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혼할 여성이 10명인데 결혼할 수 있는 상대 남성이 3명, 4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니컬하게 얘기하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소련 사회는 일종의 일처다부제의 사회였어요. 법적으로는 일부 일처 사회였었는데 결혼할 수 있는 여성은 넘쳐나는데 결혼할 수 있는 남성은 워낙 적었기 때문에 한 남성이 실질적으로 여러 명의 여성을 아내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쟁으로 인한 인구 충격이 있고 그 인구 충격에 따른 성비의 그 파괴, 불균형이 복구되는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공상 1950년대, 60년대의 그 소련 사회를 보여주는 영화를 여러 편 봤는데요. 거기 보면은 정말로 여성들이 결혼할 남성 배우자를 구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이런 일이 많았고요. 그래서 1960년대까지나 70년대까지도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에 따른 남녀 성비의 파괴가 복구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소련 사회도 당연히 세월이 흐르면서 남녀 성비가 웬만큼 균형을 맞출 상황에서 또 한 번 큰일이 터집니다. 그게 바로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였어요.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그러니까 러시아만 놓고 보더라도 러시아가 그 공산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바뀌게 되는 과정인데 이게 너무너무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모든 생산시설은 다 가동이 중지되고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빨리 정착을 하고 뿌리를 내려서 경제가 재가동되는 상황도 아니었고 거의 5년, 10년 동안 1990년부터 2000년까지 거의 10년 동안 러시아 경제가 완전히 파탄 지경에 이렇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실업자가 넘쳐났고요. 그리고 뭐 일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자리에 얻는 수입이 워낙 적었고 그리고 또 사회적 약자라고 할까요? 노인들 같은 경우는 연금이 완전히 휴지조각이 돼버려가지고요. 정말로 그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연명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10년 동안 거치게 됐던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 할 수 있는데 그런 극한적인 상황에서 생존력 면에서요. 보통 남성이 여성보다 딸립니다. 이게 그 보편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그 러시아라고 하는 국가의 어떤 문화적인 속성 내지는 역사적인 경험 때문인 건지 몰라도 정말로 생존이 위험한 그런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더 큰 생존력을 발휘해서 살아남는 쪽이 보통 남성보다는 여성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1990년대의 체제 전환의 고통 속에서 남성의 사망률이
사망률이 치솟고요. 여성의 사망률은 그보다는 덜 저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 러시아에 있어서 피부로 느낀 측면도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여성들은 쉽게 말하면 뭘 어떤 집안에 있는 가재도구를 길거리에 팔아서라도 아둥바둥 살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남성들 같은 경우는 뭐 시름에 젖어서 술만 퍼먹고 완전히 폐인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성의 사망률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사망률은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성비가 또 한 번 파괴가 됐겠죠. 정확한 그 통계 수치는 모르지만 1990년에 있었던 충격이 10년, 20년 지속이 되면서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남성의 평균 수명이 아마 60세가 채 안 되거나 살짝 넘는 수준이었을 겁니다. 반면에 그 러시아 여성들의 평균 수명은 70세 정도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성비가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뭐 2025년이 되고 어쨌든 간에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1990년대 옐진 대통령 시기에 사회 혼란에서 일정 정도 벗어나서 안정을 구가하면서 성비의 그 불균형이 차츰차츰 시정이 됐겠지만 30년 전에 일어났었던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의 여파가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면서 러시아의 성비의 불균형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시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 듯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고 1990년대 소비에트 연방 해체 직후의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남성들이 적어지니까 성비가 안 맞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상으로는 일부 일처제인데 실질적으로는 일부 다처제가 되죠. 그리고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그 가정이 유지가 되지 않는 상황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러시아 남자 아이들, 아버지란 존재가 어떤 존재였냐면요, 자기 엄마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자기를 낳은 다음에 어느 순간 훌쩍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남자 꼬마 아이들은 가정에 충실한 아버지를 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러시아 꼬마 아이가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자기가 그런 성실한 아버지의 모습을 봤다고 하면 아버지를 롤모델을 삼아서 또 한번 충실한 아버지, 남편으로 해서 모습을 보일 텐데,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볼 기회가 사실은 적었기 때문에 또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이가 생겨도 책임지기보다는 어느 순간에 자기가 맞지 않으면 훌쩍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황이 생겨나면서요, 러시아 가정이 많이 흔들리거나 이른바 통상적인 형태의 가정이 적거나 유지가 되지 않는 비율이 러시아에서 높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러시아 남성들의 어떤 모습은 유전자의 문제나 유전 형질의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라는 국가의 현대사, 다른 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충격을 주는 세계대전 그리고 체제의 붕괴, 그 역사적 문화적 경험의 소산이라고 볼 수 있죠. 현대 러시아는 저출생 국가입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의 폭이 우리나라만큼 요즘 급격하진 않아도 상당히 가파른 폭으로 떨어지는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노동력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산업 구조일 텐데요. 저출생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완화해주는 소스가 뭐냐면요, 외부 노동자들을 유입하는 것입니다. 한국 노동자가 중동의 건설 노동자로 가서 돈을 벌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노동력 부족을 메우고 있고요. 좀 보태는 얘기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3년 넘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러시아 경제가 전시 호황을 누리고 있죠. 물론 거품이 끼어있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지만 어쨌든 간에 러시아 군수공업이 완전 가동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서방 물품이 러시아에 못 들어오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전에 러시아가 외국에서 수입해서 썼을 물건들을 이제는 국산품으로 대체해서 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러시아 내수 경제가 살아나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그 코카콜라라든지 뭐 펩시콜라를 미국에서 수입해서 먹었는데 이제 그게 끊기니까 러시아에서 뭐 짝퉁이긴 하지만 나름대로의 탄산음료를 만들어내서 국내에서 소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의 경제 성장이 올라가고 일자리가 창출되겠죠. 이러면서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노동력이 수요가 더 크고 공급이 딸려서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역설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남성들이 처음 보면 무뚝뚝하거든요. 근데 조금 친해지면 정말로 흉어물 없이 터놓고 지내는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뭐 흔히 말하는 게 정이 깊은 측면이 많이 있는데요. 농담도 잘합니다. 농담 중에 하는 농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이 준 선물이 2개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호밀빵. 먹어보면 아시겠지만 촉촉한 느낌에 드는 어떤 검은 빵인데 호밀로 만든 빵이죠. 건강에 엄청나게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빵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하는데 호밀빵은 예외입니다. 호밀빵은 먹으면 먹을수록 정말 건강해질 만큼 아주 건강식이거든요. 그래서 호밀빵이 하나님이 준 선물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러시아 여성입니다. 남성으로서 여성에게 느끼는 매력에서도 상당히 좀 강점이 있고, 또 하나 생활력이 강하기 때문에 굶어 죽을 염려는 덜 수 있는 이런 식의 상황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신이 인간에게 두 가지 선물을 줬는데 한 가지 실패작이 있다는 거예요. 실패작이 뭐냐? 러시아 남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농담을 러시아 남성들이 반은 자조적으로 반은 웃자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식의 농담이 러시아의 그 현대사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곡과 또 위기를 겪으면서 러시아에 나타난 현상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농담을 만약에 외국 사람이 하면은 기분 나쁜 농담일 수가 있을 텐데요. 러시아 남성들이 스스로 하는 농담이기 때문에 같이 맞장구 치면서 웃을 수도 있는 그런 약간은 재미있는 농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 슬픈 어떤 이면을 가진 농담이기도 하죠.